글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공감대 속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일단 대장주 삼성전자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수급 속에서 지수에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상이 탑3 종목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시장 고민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고민해 보시죠.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시장 약보합권 등락 과정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도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를 펼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데 비컷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출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1% 하락하고 있고요. 2,5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흐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쪽도 역시 추석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는데 오늘은 다시 동반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0.8% 빠지면서 7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시점 그리고 돌아오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방향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자, 생물보안법 이슈로 오늘은 제약바이오에 시선이 쏠린 가운데 반도체 쪽도 좀 쉬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마리화나 드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하루하루 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할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죠.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애플의 혁신은 끝난 걸까요? 이 아이폰 16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북한 관련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전략 세워볼게요.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형 제약사 이제 소외가 끝난 걸까요? 전략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아이폰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6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본부터가 다르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시장은 오히려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합니다. 애플의 주가는 공개 이후에 장중 2% 가까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관련주들 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은 워낙 높았던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애플 관련돼서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네. 일단 그 뉴스로만 보면 기본 모델과 플러스 사이즈 정도가 이제 지난해와 같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와 프로맥스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커진 그런 스펙을 향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지난번 가격과 거의 유사한 그런 가격 형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개발한 그 칩인 A18 관련된 부분에 칩이 이제 A18 프로도 장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칩이 전작 대비해 봤을 때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머신러닝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전력이 30%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머신러닝은 자체적으로 이제 기계 학습을 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바탕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인텔리전스 관련된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좀 혁신적인 기능을 탑재를 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생각보다는 뭐 이미 갤럭시 시리즈에서 봤었던 그런 기능들이 고스란히 좀 담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용자가 급하게 날려 쓴 메모를 뭐 인공지능이 가다듬어서 뭐 이 관련된 부분을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이모티콘을 생성을 해주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또 녹음 번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뭐 사진에 대한 거를 음성으로 또 찾는 뭐 그런 기능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일을 기본적으로 음성으로 인식을 해서 뭐 찾는 그런 방법도 있고 관련된 거를 이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 건데 네. 이미 이제 갤럭시에서 거의 다 봤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혁신적인 인공지능일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애플 측에서 올해 이제 9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이폰 15부터 시작을 했을 때 AI를 탑재를 한다라고 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아이폰 15에 탑재되어 있는 그 판매가 결국에는 이 그 상대적으로 많이 덜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판매가 얼마만큼 더 이 판매가 될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이미 AI 관련된 부분으로 탑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델이 그러니까 애플 15 이전 모델까지에 대한 판매량을 보면 한 15억대 정도 돼요. 근데 애플 15가 7천만 대 정도 팔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 나머지에 대한 판매가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1년으로 봤을 때 이제 3, 4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21년에 판매가 했었던 대수가 2억 4천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 못해도 2억 4천만 대 정도의 판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보면 9천만 대보다는 조금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AI를 탑재를 해서 AI를 실현을 하고 있는 폰 자체도 10억 대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나마 그게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애플의 첫 AI 폰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한마디로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출시 이전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애플 관련주들 오늘은 영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애플 관련주들 뭐 오늘 장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이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정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네. 기존에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엔터 영화 관련된 업체들도 신규 게임이 런칭이 된다. 그리고 신규 영화가 상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 발현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버리는 그런 영향이 많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얼마만큼 많이 판매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떨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혁신적인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미 이제 6월 연례 그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이미 AI를 어떻게 탑재할 건지를 공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반영이 됐는데 뭐 혁신적인 제품은 딱히 없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매도세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별거 없네라고 해서 투자를 이제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었던 걸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이제 보수적인 시각이 접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경쟁사들에 대한 폰 확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화웨이가 이제 3 폴더블 폰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이 관련된 것도 얼마만큼 좀 이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 아이폰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대한 폰이 조금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우려 섞인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 뭐 추가적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하락을 했는데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할 거냐? 이렇게 많이 하락을 뭐 1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은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뭐 말씀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지금 우려로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궤도권 안으로 빠르게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되레 반등할 수도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에서도 신제품이 공개가 되죠. 관련 이슈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관건은 판매량일 것 같습니다. 이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주일 정도는 그러면은 좀 지켜보다가 기회가 오면 사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 미리 좀 봐놓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그 이제 아시다시피 애플 관련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쪽은 LG 그룹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LG노텍이 이제 기본적인 카메라 모듈 쪽 관련돼서는 애플 향해 한 90%를 동사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노텍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 뭐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매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OLED를 이제 차용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LG향 관련된 OLED를 차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OLED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차용이 애플 쪽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애플이 아이패드를 비롯해서 폰과 그리고 PC, 노트북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OLED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더 많이 차용이 되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폰에 대한 판매가 더 증가하면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매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BH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OLED 관련돼서 이제 FPCB를 동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FPCB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FPCB도 이제 동사가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런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더 중소형주들을 말씀해드리면 네. 자와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OIS 손떨림 방지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자와전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ITM 반도체라고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배터리 보호 회로기판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애플 쪽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이죠. 오늘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ITM 반도체가 그나마 차트적으로는 뭐 양호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오늘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면 ITM 반도체를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 세론이 나오면서 주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보유가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 들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중소형 주단 안에서도 기회 찾을 수 있는 종목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방산주 쪽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북한 관련 뉴스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나흘 전 불이 났던 김포 공장에서 기폭 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나왔다. 그런데 합참 측에서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었죠. 이게 기폭 장치가 아닌 발열 타이머에 의한 화재로 추정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관련 이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예, 어제 이제 북한이 보내온 오물 풍선에 네. 기폭 장치 관련된 이슈가 됐었는데 다행히 이게 뭐 기폭 장치는 아니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장 초반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분당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계속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발전이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이 그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수주 모멘텀이 있는 방산주들과 테마적인 거와 이슈적인 부분으로 상승하고 있는 방산주로 나눠서 좀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오늘 이제 오물풍선 관련된 부분으로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은 일단 시가총액이 좀 작고 이 이슈나 테마로 연결이 됐었던 방산주가 많았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위주의 방산주, 덩치가 큰 친구들, 그리고 좀 덩치가 작은 방산주, 서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좀 작은 종목들이었잖아요. 어떤 종목들 움직였었죠? 예, 오늘 뭐 시가총액 적은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스페코 뭐 있었고요. 스페코는 이제 구축 함용 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승을 했고요. 퍼스텍도 뭐 항공 우주나 유도 무기, 지상 무기 관련된 그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퍼스텍이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빅텍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방향 장치나 그리고 군용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런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들이 관련된 이슈로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차익 매물이 현재 좀 진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로테미라든지 한국 항공우주도 있고요. LIG 넥스원도 있고 풍산도 있고요. 어제 얘기 잠깐 해드렸던 S&T 다이내믹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수주를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해도 뭐 1년에서 많게는 7년 내외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장 초반에 이런 이제 이슈로 인한 상승이 이어졌지만 추가적인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상승적으로 잡으면서 같이 상승을 했다가 뭐 오후 들어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에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 수주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뭐 이슈나 테마적인 부분 말고 네.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면 이런 쪽에 이 관심을 좀 더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수주 모멘텀으로 관련 종목들을 보고 있다면 실적이 나오는 대형 방산주 위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워낙 뭐 주도주가 없고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나 테마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에 말씀 주실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테마주라고 하는 게 네. 그날 떴다방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가 네.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 초반에부터 따라가는 것보다는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따라가는데 뭐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전략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언급을 해드렸던 테마주들에 대한 그 명령을 보시면 뭐 코로나 진단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진단이나 키트나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이나 치료제나 이제 그 예방 쪽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순환매 흐름으로 이어졌었고 텔레그램 보안 쪽도 뭐 이번 주 들어서 많이 관심 있게 보였었던 모습이었고 토큰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폭발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 테마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게는 4주, 짧게는 한 2주 정도 안에서 거의 소멸이 돼버리는 네.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주들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일단 안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신 다음에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그나마 좀 대응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이런 이제 뉴스에 의한 상승으로 북한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을 반짝했다가 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이슈가 어떤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러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 일단 이런 거를 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일 매수, 당일 청산 뭐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 주셨어요. 요즘 테마주들 워낙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가고 있나 봤더니 모두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중소형주단 안에서는 좀 제한적인 흐름 나오고 있고요. 대장이 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시장 안에서 3.73%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 이슈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이제 하원을 통과를 했죠. 뭐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7월부터 얘기가 네. 계속 나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뭐 통과가 됐다. 그래서 찬성 306표 그리고 반대가 81표로 통과가 됐고요. 미국 안보에 우려되는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 관련돼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 더 이상 이제 미국 쪽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런 규제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금이 이제 중국이나 다른 적대국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역시나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바이오주들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한꺼번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연초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금리 인하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오늘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가 돼서 국내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체들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신약 허가 관련된 부분, 유한양행의 뭐 이 렉나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보세라닉 관련된 부분도 통과가 될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비만약 관련돼서도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비만약 치료제 어제에 이어서 잠깐 또 얘기해드리면 네. 뭐 이 국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식약처를 통해서 이 마운자로가 일라일의 마운자로가 이 9월 1일 날 식약처 품목 허가 획득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10월 달에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비만 치료 시장 4대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브라질, 호주 다음으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동반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지만 또 바로 발효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 이제 그 규제 대상이 A, B, C로 나눠서 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A는 이제 위탁 생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B는 바이오 기업 장비나 서비스 공급하는 업체고요. C는 이제 A, B 자회사나 모회사를 두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들은 2032년 2월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예 기간이 7년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그룹 이제 그 관련돼서는 바이오 기업이나 장비 서비스 관련된 업체는 이제 확인된 5년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길게 봤을 때는 7년, 짧게 봤을 때는 5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국내 쪽에서도 위탁 생산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이 CMO나 CDMO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내 네. 쪽에서는 대형 제약사들이 이미 위탁 생산에 대한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CMO, CDMO 기업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되니까 관련된 종목들 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바이오 쪽에서 지금 탑픽으로 보고 계신 쪽 어디인가요? 역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네. 뭐 관련된 종목인데요. 뭐 이 종목들은 워낙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더라도
이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그 위탁 생산에 대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굳이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뭐 녹십자나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이 일단 관련된 그 위탁 생산 시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에스모라고 해서 네. 이 유럽 그 종양학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열립니다. 그런 것도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한미약품 정도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대형 업체들 좀 소외받은 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탈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종양학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더블 모멘텀 있는 한미약품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손장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빠르게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왜 아무것도 안 해? 자, 이건 또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제 친구가 이제 또 축구 경기 한다고 체육대회 때 또 보러 오라고 한 거예요. 네.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너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뭐 축구 한다면서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이미 우리 이미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늦었어, 너 졌어, 우리. 그런 기업이에요. 아, 역시 연기가 보는 맛이 있습니다. 자, 종목명 바로 볼게요. 이미 졌다는 아니고 이미지스. 네. 네. 자, 어떤 기업입니까? 뭐 사실 이거를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로봇 관련돼 있는 반사의 모멘텀을 좀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일단 이미지스라는 기업 자체는 원래는 모바일이라든지 이제 그 IT 뭐 이런 이 반도체 섹터로서의 이런 부품 같은 경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 좀 보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으로 좀 이제 알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 터치 컨트롤러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또 제작하다 보니까 이미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최근 뭐 로봇 관련돼 있는 반사익도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뒤에 키워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사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라든지 이 로봇 관련돼 있는 모멘텀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도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이미지스의 키워드와 함께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이미지스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실 이 로봇이라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삼성도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가 또 나와줬던 게 어찌됐든지 AI에 있어서 굉장히 끝판왕은 로봇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로봇 중에서도 어떤 로봇? 이제 협동 로봇이 아닌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 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과거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돼 있는 반사익의 종목들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이미지스라는 로봇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이 이미지스라는 기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터치 컨트롤러 등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도 사람처럼 이제 움직이는 로봇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사실 뭐 그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손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뭐 당장 우리가 뭐 조립용 로봇 같은 경우는 유압
촉각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뭐 무거운 걸 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촉각 같은 거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이제 이 테슬라도 만들려고 하는 옵티머스 관련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엔비디아도 이제 제작하려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정밀한 과정, 정밀함을 이걸 중요로 하기 때문에 이 촉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에 있어서 촉감을 가진 로봇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휴머노이드에 있어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미래 전망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요, 플렉시블 이제 센서 기반으로서 이 촉감 저장 재생 플랫폼 관련해서 이 원천 기술을 개발을 좀 하면서 이게 과거에 좀 이슈를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원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미 시장에 그 기술을 가지고서 어떤 기업이 독보적으로 1위를 굳히고 있다든지 이미 뭐 시장에서 이미 점유율이 엄청나게 큰다든지 하면은 굳이 이 기술을 개발한다 해서 이 기업이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지스가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이제 반사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이 촉각 관련된 이 기술, 원천 기술 개발함에 있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최초,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당장의 이 촉각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반사이익이다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전망에서도 좀 그런 걸 많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휴머노이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장 이 촉각 기술이 활용돼 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다만 이 촉각 관련되는 기술이 많은 분들이 휴머노이드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이 기술 자체가 나중에 어디로 또 연동될 수 있냐고 하면요.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AR, VR 이런 뭐 XR 이런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진짜 만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 이미지스의 이런 촉각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증강현실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무조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게 뭐다 너무 머나먼 미래까지 가야 되는 이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봤을 땐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이 증강현실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적용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제 XR 헤드셋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동맹을 맺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도 얘기했지만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촉각이라든지 사실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당장에 우리가 거기서 뭐 먹는 거는 뭐 둘째 친다 하더라도 이제 시각적인 건 해결이 됐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촉각이라든지 후각, 이제 청각도 뭐 어느 정도 시각과 청각이 있죠. 그럼 지금 촉각과 후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후각 같은 경우 사실상에 지금 뭐 당장 우리가 어떤 기술을 본다 하더라도 그 예전에 보면요 미래 뭐 텔레비만 보고 있어도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기술도 안 생겼는데 당장 후각은 나올 만한 게 없다 보고 있고 그럼 당장의 증강현실에서 또 이제 떠오를 만한 건 촉각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미지스라는 기업이 충분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미지스라는 기업은 원래는 이제 모바일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서의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막 확장해 나가고 원래는 영위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갤럭시 뭐 출시한다 했을 때도 가끔 관련해서 부품 관련되는 반사이익 수혜도 받았고요. 아니면 애플 관련돼 있어도 반도체 관련된 이런 수혜들이 좀 받았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당장 애플 16이 이제 출시함에 따라서 여기 관련돼 있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 이미지스라는 기업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로봇 관련돼 있는 최근의 반사이익 수혜로 아는 것처럼 이 과거 이제 모바일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기업 성장성이라든지 이거는 좀 많이 사라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만큼 새로운 신규 사업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사업 다각화에 따른 그런 반사이익으로서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게 더 크다라고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기업의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의 다각화를 진행했을 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터치 센서와 함께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돼 있는 반사익으로서 이제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면서 해외 반도체 업체와의 이제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 해외 반도체 업체에서 이 부품 자체가 어디로 적용이 되냐고 하면요. 전기차로서의 이런 사용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나 이제 그런 반도체 기술이 어디로 간다? 전기차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전기차 시장이 성장했을 때 그 반도체 판매량이 증가할 거고 그 반도체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는 이미지스 역시도 물량 이런 수주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증가로서 연계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스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기차 관련한 시장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2차전지 전기차 많이 조정이 나왔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쨌든지 2035년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진짜 뚜벅이로 살 거 아니라고 하면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내가 차를 탄다라고 하면 이제 전기차의 실적, 수요 이런 판매량이 증가하지 말라 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파는 게 전기차밖에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뭐다? 결국에 이 이미지스라는 기업도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미지스라는 기업의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 당장의 시장에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전기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나 이제 이 이미지스의 부품 자체가 이런 그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 쪽으로도 적용이 되는 걸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자율주행 영역까지도 이제 좀 침범해 본다라고 하면 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지스라는 종목 나중에 이제 뭐 차트를 또 보고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오히려 이제 지금 저가에 잘 주워 담았을 때 미래 성장성으로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를 좀 말씀드린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박스권 물량 소화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스의 차트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미지스가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알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로봇 관련돼 있는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줬어요.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이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저항 구간에서 뭐 하고 있다?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저항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고서 거래가 없는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 소화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하단 박스에서 여러분들이 하단에서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노려봐도 5,000원대는 간다라는 거고요. 이 구간대를 돌파했을 때는 6,000원, 10,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런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박스권에서 물량 소화가 나와줬고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조금 더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방 압력이 좀 더 나와주는 게 좀 더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 다만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하방이 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첫 스타트로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본 부분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매수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죠, 그게? 그래서 이미지스는 지금 현재 2,200원 아래로서 현재 2,200원 아래로서 잘 매수하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켜줘야 될 구간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지켜줬다가 저항 맞는 자리여서 만약에 2,200원대를 제대로 뚫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또 다시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2,200원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서 아래로서 잘 주워 담는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의 상단이 5,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1,500원 정도로 박스의 최하단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미지스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매수가는 2,200원 이하,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저건 뭐 하는 기업인가? 이거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뭐 앵커님도 여쭤보시고요. 사실 지금은 또 안 되는데 예전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물어봤어요. 아우, 강태홍님 저거는 대체 뭐 하는 기업인가요? 하면 이제 좀 보고 있죠. 저도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보자마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네요. 바이오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입니다. 아, 저 어떻게 살리실지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잘 살려주셨습니다. 자 종목명 볼게요. 네, 따라하지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이고요. 사실상에 이거는 기업 이름만 봐도 바이오죠. 근데 네. 바이오인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뭐 최근에서야 이런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많긴 한데 원래는 이 기업이 근본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래서 뭐 이런 쪽 그러니까 건강 기반으로 빅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좀 더 원래는 좀 주 사업이었다 좀 보시면 좋고 어쨌든 이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뭐 바이오 산업 섹터들 지켜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만큼 왜 매수하면 좋을지 한번 키워드를 보면서 함께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쟤는 바이오구나 해서 이제 엔젠 바이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기억은 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볼까요? 일단 뭐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죠. 이제 금레이나 대표수의 업종이 제약바이오라고는 제가 입이 닳도록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공포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뭐 CPI 지수까지 또 추가적으로 봐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공포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공포가 과했는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실 뭐 CPI 지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요. 이 금리 인하가 9월 달에는 이제 기정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과연 B컷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베이비로서 0.25냐 0.5냐 이거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나 지금 월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B컷이 되었던 베이비가 되었던 지금 어찌됐든지 최소 올해 3차례는 모두 다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 시즌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랠리가 분명히 또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 제약바이오 랠리와 함께 최근에는 이제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다시 한번 황제주를 차지하면서 다시 뭐 올라가는 그런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엔젠바이오라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저희도 얘기했죠. 제약바이오 사업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떤 제약바이오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아요. 항암 모멘텀도 있고요. 치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줄기세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최근엔 비만 치료제까지 제약바이오로 들어올 만큼 제약바이오 안에서 내가 어떤 섹터의 수혜를 살 것이냐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이 섹터가 깔려 있어요. 그럴 땐 사실 내가 어떤 제약바이오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뭐뭐 제약, 뭐뭐 바이오, 뭐뭐 프로젠, 뭐뭐 이런 식으로 딱 끝나는 기업들 차라리 뭐 제약바이오 같지도 않은데 제약바이오로 엮이는 기업보다는 뭐 사실상 뭐 이 기업이 나쁘다는 아니지만 뭐뭐 젠으로 시작하게 뭐 젠큐릭스 이런 것도 봤을 때 이 기업이 제약바이오인가라고 막 셀리드 이게 제약바이오인가 싶은 이런 기업들보다는 차라리 뭐뭐 제약, 뭐뭐 바이오 나는 완전히 제약이야 나는 누가 봐도 바이오야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묻지마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엔젠바이오라는 종목 우리가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이제 다음 주였나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어쨌든 이제 또 암학회가 이제 그 일정이 진행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3개 정도의 이제 암 학회가 지금 매년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암 학회가 진행될 때마다 뭐 종양 학회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암 학회가 진행될 때마다 뭐 한다. 여기서 나오는 반사익 관련해서 항암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특히나 뭐 진짜 이 발표 결과에 따라 가지고 2배고 3배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기업이 뭐 2배, 3배 올라간다 했을 때 그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또 유사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을 또 끌어올리는 게 우리나라 증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암 학회를 코앞에 두고서 지금 뭐 할 수 있다. 과거에 이제 암 정복 프로젝트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암 정복 프로젝트를 이제 뭐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캔서 문샷에 이제 참여한다 하는 이슈만 가지고서도 엔젠바이오가 좀 크게 갔어요. 특히나 이런 제약바이오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술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사실 다 그렇잖아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뭐 한다고 하면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국내에서도 사실 뭐 여러분들 그럴
그럴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여러분 흔히 잘 아는 유한양의 뭐 HLB, 뭐 셀트리온 뭐 이런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 뭐 암 정보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느끼겠지만 정말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 갑자기 제약바이오가 나와가지고 암 정보 프로젝트 한다고 하면 이거 전혀 신경도 안 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미국발 모멘텀으로서 암 정보 프로젝트로 엮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크게 갈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학회에서 사실 그 당장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될 암학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엔젠바이오와 이 암학회 간의 연관성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문제는 뭐다? 어쨌든 이런 학회 이후에는 항암 관련되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움직일 때 거기서 과거 이런 참여 이력이 뭐가 된다?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또 최근에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제약 바이오 영역에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섹터들이 분명히 좀 충분히 움직여준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으로서 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보피 출시 임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피 출시와 함께 다시 한번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슈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엔젠바이오가 또 추가적인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오늘장에 뉴스 나왔던 거는 이제 결핵 환자 관련돼 있는 이제 이 결핵 환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결핵 환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되는데 이 중에 130만 명 정도는 사망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사실 결핵이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가 적은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해 또 이제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결핵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반사익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한다. 이제 치매 조기 진단하는 그러니까 이 결핵도 이제 뭐 진단기기에서 이제 시장 진출한다는 거고. 고요. 치매 같은 경우도 조기 진단한다 뭐 이런 부분처럼 지금 이제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진단하는 이런 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바닥에서 잘 놀고 있는 기업이 엔젠바이오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히 그냥 신저가예요. 신저가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매수하셔도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빠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렇게 빠질 때 사실 바이오는 사준 게 정말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는 2,600원 이하 매수를 좀 잡아 보시고요. 목표 가격을 사실 제가 이거 5,000원으로 잡을까 얼마로 될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건 그냥 목표 가격 10,000원까지 그냥 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4배. 가격 10,000원. 네, 아니 뭐 4배 정도야 뭐 이게 큰 것도 아닙니다. 딱 4배 정도 먹고 나면 될 것 같아서 엔젠바이오 목표 가격 10,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000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좋은 게 뭐냐? 손절을 해봐야 뭐 20% 손절인데 목표는 4배예요. 이 정도면 도박해볼 만하다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젠바이오 한번 장기적으로 들고 하셔도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하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엔젠바이오 매수가는 2,600원,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항상 전문가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손절가 이 부분은 꼭 지키셔야 한다는 점 투자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DS투자증권의 리포트 목표가는 65,000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영어가 참 많은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면역질환, 그레이브스병, 이게 갑상선 관련 질병이더라고요. 관련 매출이 24조 원 이상으로 기대된다. 안티-FcRn, 자가 면역질환 원인 물질 감소 확인,
경쟁사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FDA가 IMVT1402 피보탈 트라이언 IND 승인. 이 IND는 또 임상시험 계획이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로 드릴 텐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CMO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우리 시장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자, 일단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슈나 이제 호재성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 통과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일부터 17일까지 유럽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CES와 MWC와 IFA 같은 가전 박람회, 3대 박람회 같은 그런 이제 암 학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임상 종양학회와 그리고 미국 암학회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암학회로 평가가 되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을 몇몇을 보면 이제 한미약품이 이 참여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T팜, 루닛, HLB, 유틸렉스 그리고 티움바이오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최신 암에 대한 치료나 연구 성과를 공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번 에스모를 통해서 표적 항암 혁신 신약 관련된 개발 중인 차세대 관련된 이제 저해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HLB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 식품의약청에 이제 승인을 노리는 항암제 리보세라믹 관련돼서 계속적인 연구 결과를 다수 공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건의 리보세라믹 관련된 연구를 포스터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간암을 포함해 고륙종, 담도암, 그리고 식도암, 흑색종, 미분화 갑상선암 그리고 난소암 등 7개 암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루닛은 이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동사도 역시나 이제 바이오마커, 생체 지표 분석을 통해서 이 진행성 위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면역 항암제 병용 치료를 효과를 예측을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결과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하지 않은 이제 중소형 업체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이슈가 대형주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MO 관련돼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탑픽으로 피어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중소형 단 그리고 대형 제약주까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신약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종양학회 관련된 이슈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면 이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분위기가 연말까지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더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련된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유럽 종양학회를 앞두고 지금 암 치료 신약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바이오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자세히 볼까요? 예, DS 투자증권에서 65,000원 매수 유지로 공개를 했고요. 이 제목 보시면 이제 그레이브스병 그리고 최소 20억 달러 관련된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gG라고 해서 이 면역 글로빈이라고 하거든요. 이 IgG 감소율과 비례하는 효능을 확인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했을 때 방어 효과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뷰노만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뷰노만트가 어떤 회사냐면 한올바이오파마와 이제 파트너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만들고 있는 그 업체 그 관련된 제품을 바톱클리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술해서 잘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뷰노만트가 임상 2상에서 안티 FcRn 관련된 그레이스병에 대한 치료 효능을 보고 있다. 그래서 면역 글로빈의 그 감소율과 비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약 70% 이상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면역글로빈 관련된 감소 환자가 이제 그레이브스 관련된 중단을 약 60% 정도로 하고 있어서 그 외 환자가 23%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확인한 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티 FcRn 관련돼서는 경쟁사가 뭐 존슨앤존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업체들, 해외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뮤노만트 관련돼서는 이제 600mg의 고용량 투여 시에 약 74%의 면역글로빈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에 경쟁사들은 현재 임상에서 복용량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우선 우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탈 트라이얼 관련돼서 IMVT 관련된 140에 대한 게 IND 승인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탈 관련된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험 3상 임상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규모 환자나 장기 약물 효과에 대한 확인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ND는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 인해서 의약품에 대한 임상 시험을 이제 승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시험 계획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FDA 제출하고 FDA 검토를 받아서 임상 시험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부스병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에서 기존 이제 바토클리막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인수한 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로 진행을 하고 허가용 임상은 동사가 만든 이제 관련된 IMBT로 이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전환해서 시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뮤노만트가 이제 이번 9월 9일 날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FDA로부터 IMBT 관련돼서 IND 승인을 최종 획득할 것이다. 그리고 이 피보탈 관련돼서 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IMBT 관련돼서 이제 약 26주에서 52주간 고용량 600mg을 투여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비토클리압 680g과 했을 때와 유사한 효능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 관련된 피보탈에 대한 60% 이상의 환자가 이 그 관련돼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우수한 결과를 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개의 피보탈 관련돼서 이제 필요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한 2027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리포트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역시 바이오 얘기는 좀 들으면 용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거는 그레이브스병 관련해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자체 개발하고 있는 IMVT 140이라고 하는 자체 신약은 FDA 이제 임상 계획 승인을 좀 받았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에는 없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동사가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 관련된 부분도 꾸준하게 실적이 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적자로 보여졌지만 하반기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많다. 그래서 장염 치료제 노르빅스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 암 치료제 엘리가드나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 관련된 바이오탑에 대한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신약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탑은 6년간 연평균 한 60% 정도 계속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HL036 관련된 안구건조 신약 관련돼서도 미국의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7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세 번째 임상 3상에 대한 거를 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하반기 중에 HL036 관련된 그런 이제 3상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는 게 목표다라고 보고 있어서 HL036 관련된 이제 눈물 분비량 개선 효능 효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계속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 신약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적정 목표가는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실적 올해 이제 예상 실적으로만 보면 지금 PER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보다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을 먼저 땡겨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실적은 별 의미는 없다. 올해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되는지의 여부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에 대한 걸로 계산을 해보면 수익성적인 걸로만 평가를 해봤을 때 어제 기준으로 PER이 284배입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인 걸로 일단 먼저 보시면 일단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가격적인 성향을 보시면 한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 이런 이제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박스권 4만 원을 돌파를 하면 단기적으로 이 앞선 고점인 4만 4천 원에서 5천 원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4만 4천 원 이상까지를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의 상단 부분 4만 4천 원 정도는 기술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겠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볼게요. GS 글로벌인데요. DS투자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상풍력 부문 이익 기여도 확대, 전사 연결 영업이익이 793억 원으로 추정된다. GS 엔텍이 있고 GS 칼텍스, GS 건설 이런 그룹주들을 연결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GS 그룹 친환경 사업 확대 수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국내 주요 그룹들을 보니까 친환경 경영에 나서고 있는데 현황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게 대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제 건설 업체들도 보시면 이제 플랜트 사업을 접고 다양하게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사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ESG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GS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듈러 주택 전문 회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립식 주택인 거죠. 그렇죠. 모듈러가 이제 대단위로 똑같은 주택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수처리 플랜트와 베트남 개발 쪽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롯데건설도 아시다시피 모빌리티나 UAM,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이 돈이 좀 안 되는 플랜트 사업 관련된 부분을 좀 접고 다양한 건축이나 이런 쪽을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좀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사도 다양한 무역 유통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 거기에 이제 뭐 철강 금속 제품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 석탄이나 기계 플랜트, 시멘트 관련된 그거를 수출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플랜트 사업을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 정리를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그거를 이제 해상풍력 하부 관련된 구조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이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GS 글로벌의 투자 모멘텀 살펴보겠습니다. 예, DS 투자증권에서 역시나 뭐 공개를 했고요. 이 목표가는 미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목 보시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로 레벨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해상풍력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회사 GS 엔텍이 있는데요. GS 엔텍이 동사가 87%를 보유를 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GS 엔텍을 통한 해상풍력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고 23년 12월 국내 영광낙월 프로젝트 관련돼서 2천억 원의 모노파일, 이 모노파일은 하부 구조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부 구조물 64기를 수주를 했고 관련돼서 올해부터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24년에만 제조 부분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96억. 그리고 2025년에는 9월까지 납품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전사 연결 영업이익은 793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영광낙월 프로젝트 효과로 인해서 이 GS 엔텍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있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GS그룹 친환경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GS엔텍이 이제 국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관련된 수주와 더불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추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플랜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서 해상풍력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GS 칼텍스도 이제 바이오 공정을 통해서 바이오 매스 원료부터 시작을 해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기술 분야로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GS건설은 이제 자회사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GS EPS는 이제 우드 펠릿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알갱이를 바탕으로 한 원료로 한 바이오 매스 발전소를 보유를 하고 전력 판매를 통해서 실적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룹사가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은 친환경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각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GS 그룹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또 이런 종목들이 변경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GS 그룹 자체가 친환경 사업적으로 성장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에는 없는 투자 포인트도 들어볼게요. 약간 이제 모노파일 관련된 부분, 이제 해상풍력 발전기 관련된 하부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제 발전기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질은 주로 철강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고요.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풍력 발전기의 안전성과 그리고 성능을 좌우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는 이제 GS엔텍이 모노파일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 뭐 경쟁사로는 세아제강이나 CS 윈드 같은 그런 업체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용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신용 비중이 한 7.82% 되더라고요. 그래서 7.82%가 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주가가 상승으로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하락이 난다라고 하면 이제 하락이 되면 혹시라도 신용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와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1, 2% 정도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아도 그래도 한 4, 5%인데 7% 이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현금 말고 신용으로 매수를 한 주체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GS 글로벌 사실 그 6월에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또 주목받은 종목 아닙니까? 그 리포트 내용에는 대왕고래 내용은 딱히 없나 보죠? GS 뭐 여러 가지 부분 이제 왜 그러냐면 동사가 유통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네. 유통 중에 석유화학 관련된 것도 이제 품목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동사가 직접적인 아마 시추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통, 무역 뭐 이런 것만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정 목표가를 여쭤볼게요. 얼마가 좋을까요? 예, DS 투자증권에서는 24년 실적 매출을 한 3조 9천억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게 영업이익인 793억으로 그리고 전망을 했습니다. 전사 실적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 유통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꾸준한 매출과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제조 관련돼서도 24년 매출이 2,08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96억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해상 풍력 관련된 하부 구조물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빨리 이어지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수익성적인 부분으로만 평가를 하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4.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 매력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0배 정도만 보더라도 한 7,200원 이상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 기술적인 목표가를 뭐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최근에 뭐 계속 이 어느 정도 가격선 이상이 되지 못하면
계속 다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격선이 4,000원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4,000원에서 한 4,200원 정도에서는 1차 목표가로 두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4,200원까지는 한번 좀 올라갔다 내려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가 기준으로 한 4,000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GS 글로벌까지 들어봤습니다. 1차 기술적 목표가는 4,20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손창현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10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별로 상이한 가계대출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인도 현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생산에 일부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DSCC는 중국의 OLED 생산 능력이 오는 2028년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NHN 페이코에서 TMF 사태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에서만 870억 원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전 임직 노조와 사측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 결과 반대 의견 70%에 달해 부결됐습니다. 쿠팡이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 플레이와 쿠팡 이츠 서비스를 끼워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와 함께해 보시죠.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격으로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다시금 황제주에 좀 등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런 제약바이오 주들로 좀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3,6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23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컨센서스 상회를 하는 그런 실적을 내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기반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재무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 1조 원 초반대에 좀 머물렀는데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조 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조 원을 넘는 그런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잠깐 주춤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겨주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57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실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주가가 움직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재무적인 안정성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 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 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제약 바이오와는 달리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100% 미만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2,500%로 계속적으로 돈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7% 정도에 머물렀는데 지난해 8.9%,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에요. 그래서 분기로 좀 나눠서 보자면은 이 지난 2분기 이 영업이익률이 11.7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최대치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웅제약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제 바로 이제 3대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보타라는 이 보톡스 관련된 제품을 좀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좀 이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유럽 시장까지도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라든지 또 당뇨병 치료제 이런 지금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신약이 모두 다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모멘텀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마이크로니드를 활용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CMO에 대한 투자, 최근 들어서 이 생물보안법이 또 통과가 되게 되면서 CMO 관련 기업들이 또 다시금 움직였죠.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M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과 같이 지금 CMO 투자를 같이 하게 되면서 또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 추가적인 이 성장 동력을 같이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 볼 텐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가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뭐 소송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라서 이제는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실적 기반으로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기는 했는데,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중간중간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한 번에 조정이 좀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금 추가적으로 좀 소폭의 조정을 조금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를 조금 더 아래로 잡아봤습니다.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구간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직전 고점으로 한 15만 원 구간으로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깨질 수 있는 이 장기 이평선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1만 8천 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웅제약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최근 시장 안에서 이 톡신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뷰티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죠. 처음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만 움직였다면 이제는 의료기기, 비만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 시장 안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실적 성장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3대 신약 중심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로 인한 매출 증가 기대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이 성장 호르몬제 임상을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 밴드 잡아주셨습니다. 13만 원 그리고 13만 5천 원의 매수가 밴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15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메디톡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단기 종목 위주로 단기적으로만 짧은 시야로 접근하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먼 관점에서 올 하반기나 또 이제 내년까지 종목을 좀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시면 좀 더 이제 쉽게 종목을 좀 공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9월 장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 대선 토론, 그다음에 이제 추석 명절 있고요. 그다음에 17일, 18일 FOMC 회의 있고, 또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리스크로 여기고 있는 금투세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9월에 이제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변동성이 좀 큰, 불확실성이 좀 큰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이 구간대가 좀 지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코스피, 코스닥 밴드 자체도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그 톡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년간 과점했던 어버비가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했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최근 3년간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의 수요 저하들이 이탈하고 있고, 톡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이제 톡신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큰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툴리눔 톡신의 생산 시설은 개별국의 승인 허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수출 물량 부족에 시달려 왔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공장 가동과 함께 신규 제품의 허가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평균 한 3.4배의 어떤 그 수출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체 업종 자체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33.3% 정도 고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성장과 함께 공고했던 1위 사업자의 이제 점유율 하락,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업체들의 캐파 증가와 맞물려서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메디톡스는 이제 2분기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또 6월달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예비 판결 이후 소송에 대한 결과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분기 한 100억 원 정도 하는 소송 비용도 3분기에서는 이제 끝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5년도는 기준 캐파 대비해서 10배에 해당되는 3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실적 수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과 성장성이 함께 증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 2025년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메디톡스의 단기 낙폭을 이끌었던 미국 FDA 진출 관련해서도 액상형 톡신의 빠른 연내 신청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기 관점에서 충분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먼저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자, 메디톡스가 이제 2019년도에 2천억대의 매출을 찍고 지금 대웅제약, 그다음에 휴재, 그다음에 식약처와의 어떤 그 소송 문제가 인해서 3년 정도 이제 그 실적이 좀 감소했다가 이제 작년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한 2,7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00억대 상향 최대로 좀 나와주는데,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세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이제 가격 수준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에 보이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이제 추분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와 함께 지금 그 미국의 어떤 FDA 승인 지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 하락,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일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잘 매집된 이후에 세력들의 이탈 없이 굉장히 좀 건전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시장이 잠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17만 6천 원대부터 뭐 현재가 부분까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인 21만 8천 원 보시는데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주요 매물대가 있는 25만 원 라인대까지 좀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손절가는 15만 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의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최근 시장은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 최근 시장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마 리서치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언급해 주신 종목인데 최고가 기준으로 16%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파마 리서치는 이제 스킨 부스터, 그중에서 이제 리쥬란이라는 제품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작년에 1,361억에서 올해 이제 1,750억까지 굉장히 좀 고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틀 전에 굉장히 좀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왔거든요. 지금 유럽계 사모펀드가 제3자 배정을 통해서 2천억 정도 자금이 좀 들어왔고, 이 자금은 이제 유럽 진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파마 리서치를 좀 설명을 드릴 때 이미 현금성 자산이 2천억이 있고 분기 한 130억 정도의 자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M&A를 모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단발성이 끝이지 않고요. 오히려 성장성이 확인된 부분으로 좀 보시고 중기 관점에서 파마 리서치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것이 좀 가능한 매력적인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좀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메디톡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모두 톡신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2분기 호실적 달성 이후에 내년도 추가적인 증액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액상형 톡신에 대해서 미국 FDA 허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21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에스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OX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한항공부터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요. 10월에는 또 굉장히 연휴가 많더라고요. 관련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항공주들 흐름인데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분 모두 종가 동그라미 매수 그려졌네요. 의견 주셨고요. 이창원 PB님 의견 들어볼까요? 지금 항공은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객 그리고 화물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항공주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어제 겁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건데 제가 지금 모니터에 띄워놨는데요. 네. 네. 인천공항 기준으로 여객 수송 실적은 회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 이때 코로나19에 따른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즉 줄어든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내려가죠. 그리고 국제 유가도 떨어지죠. 3분기 기준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만한 그런 시점이 저는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덕분에 FSC 그리고 LCC 모두 다 그런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보이고 있고 FSC 중에서는 역시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여객 수송에 대한 실적, 화물 운송 그 모든 것이 탄탄하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좋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참고로 공항철도를 이렇게 이용하는 분이시라면 네.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지금 공항에 진짜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뭐 저는 애당초 사는 곳이 그곳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추석이 있죠.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객 수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러한 흐름은 10월 첫날 첫째 주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3분기에 이런 항공주들에 대한 실적에 묻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은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농화성 알아볼 텐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엇갈리네요. 자,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저는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지금 뭐 배터리 화재 쪽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 부분들, 또 정부 정책 부분들의 뭐 예산을 증액을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 PBR 밴드나 뭐 PER 밴드로만 놓고 봐도 그렇게까지 고평가 영역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들은 아닙니다. 지금의 좀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조금씩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 부분들이 아직 훼손이 되지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슈팅 영역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주요 거래처 같은 경우도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제 뭐 400여 개의 좀 거래처들 다양한 거래처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안정적인 실적 성장까지도 충분히 동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뭐 종가 벤팅으로도 충분히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청원 PB님은 X를 드셨네요. 네. 우선은 지금 2차전지 전체로 보면은 오늘 LG 엔솔이 조금 꺾인 느낌이고요. 에코프로 BM은 결국에는 52주 신저가 나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 참 좋긴 좋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흐름 자체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실적이 당장 나와야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힘이 지금 꽤나 붙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한농화성을 조금은 고려해보는 것은 조금 미루자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X를 드렸습니다. 네. 네, 이청원 PB님께서는 주가가 단기간에 좀 상승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로감 누적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X 주셨고요. 다만 그 최진욱 본부장님께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O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안에서 톡신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갈렸네요. 이번에는 이청훈 PB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급 쪽으로 지금 기관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경향이 꽤나 짙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며칠째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도 꽤나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톡신 관련된 경영 환경 자체는 지금 여전히 좋죠. 2분기 기준으로도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재 실적 다 좋게 나왔고요. 그러한 가운데 추후에 세계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중국 여기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휴젤의 주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세 가지 기업 중에서는 저는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톡신 같은 경우 고제품 혹은 비용이 고비용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입니다. 그게 오히려 시장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가운데 매출이 지금 나온다는 것. 그래서 휴재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8월 20일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지금 잘 거쳤다고 봅니다. 그 시장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조정을 받는 것이긴 하나 조정을 나름대로 잘 이겨내고 천천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고 기간의 매수세도 적지 않다는 것 토대로 우리가 휴재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언제든지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보톡스 3대장 중에 가장 실적 기대감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최진욱 본부장님 S 주셨네요. 네, 일단 뭐 휴재의 외형 성장이나 실적 성장에 뭐 X를 드린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뭐 아직까지는 매수 타점이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뭐 앞으로 북미 시장이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매출 회복, 또 호주에 대한 뭐 직접 판매 이 증가 부분들이 결국 휴재의 좀 외형 성장을 계속해서 견인을 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지만 결국 지금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제 기간의 매수세로 인해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 매수폭이 그렇게 상당히 강하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일단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26만 원 선을 휴재를 좀 넘어서면서 좀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가 저는 일단 돌파 매매 관점으로 좀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이 조정 단계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종가 베팅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재 모멘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시지만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묵직한 종목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자, 바로 의견 여쭤볼게요.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들어주세요. 자, 바로 여기서도 엇갈렸습니다.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 네. 의견 들려주실까요?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반도체주들의 좀 과도한 낙폭이 오히려 저는 기술적 반등의 유효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좀 방향성에 대한 여부가 일단 국내 증시 쪽에서도 계속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좀 리포트들도 놓고 보면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가를 계속 좀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한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눈높이가 좀 다운그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눈높이가 다운그레이가 된 상황에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디램 점유율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도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눈높이가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 성장에 대한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단기적인 주가 반등 기조는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은 지금 아니면은 또 다시 언제 또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종가 베팅으로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이 들어갈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청원 PB님께서는 X를 드셨네요. 네, 저는 이유는 몇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은 시장보다 민감하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SK 하이닉스죠. 코스피 기준으로 8월에 저가, 이번에 충격이 있을 때 그 저가를 깨지는 않았는데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8월 기준으로의 나타났던 그 저가를 둘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충격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AI 시장의 계속해서 성장에 따른 뭐 HBM 시장 수요 확대 그 모든 건 괜찮습니다만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분기 기준으로 D램과 낸드 쪽이 10에서 15% 정도 가격 인상이 연이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3분기에는 조금 꺾였다는 거죠. 네. AI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 또 캐펙스, 그리고 실적,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이게 나오긴 나올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에 올 하반기에도 지금 시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의외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보였던 주가 상승을 거의 다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지금 상대적으로 잘 가고 있는 섹터 사실 눈에 크게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이는 SK 하이닉스를 내가 지금 당장 내일 편입을 할까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X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삼성증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관련 기대감,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청은 PB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우리가 밸류업은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는 그 많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책의 일부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해까지 이어진 수준의 배당보다는 다만 0.1%포인트라도 더 주는 기업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삼성증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7%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이 지금 불안한 거죠.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배당마저 이렇게 많이 준다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동사 같은 경우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뭐 금융 섹터에 있는 증권, 보험, 은행주들 네. 그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8월의 충격 우선은 잘 이겨냈습니다. 삼성증권도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8월의 충격 고스란히 이겨내고 9월의 충격도 지금 거의 다 이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거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를 조금씩 하고 대략 연말까지 조금 끌고 간다면 그래도 소소한 수익 거기에 배당까지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말까지 밸류업 관련주들 관심 지속해보자. 본부장님도 한마디 덧붙여 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영향은 물론 있긴 하겠지만 점진적인 좀 고객수 증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브로커리지 쪽에 대한 수익성이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쪽에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충분히 지금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시세가 한 번 더 분출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매도세를 오히려 지금 기관이나 뭐 외국인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메이저 측에서 계속 받아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큰 폭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긍정적인 좀 주가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다만 일단 지금부터는 상승 기조가 나와준다 하게 되면 앞전 신고가를 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겠죠. 네. 그 앞전 신고가 넘는 흐름들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매매 방식을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매점 잡는 방법까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수급, 그로 인해 막혀있는 상방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 기대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아이폰 신제품 공개, 혁신은 없었다라는 실망감이 드러나면서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애플의 주가가 장중 2% 가까이 밀리기도 했었죠. 그와 함께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또 생물보안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일부 종목만 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눈에 띄는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원달러 환율은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원달러 환율 1,340원대 위에서의 흐름 장중에 확인이 됐는데요. 0.25%대 상승 1,344원 50전 수준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인식 속에서 소폭의 강세로 출발한 코스피 시장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순매도를 펼치면서 오늘 하락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오늘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다소 교차하는 모습이었죠. 제약과 보험, 증권 쪽은 강세를 기록했고요. 반면 건설이나 IT 업종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9% 밀리면서 2,52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폭의 강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이 오전장 방향성 탐색 과정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대형주 단이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오늘도 개별주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K뷰티 관련 종목들, 비만주들 주가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확대가 됐죠. 1% 넘게 밀렸고요. 70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 반등세 기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1.93% 밀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종목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던 하이닉스 역시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96%대 약세권 움직임. LG엔솔도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무려 5%대 주가 하락이 나왔죠. 오늘 장 초반에는 일부 소재 종목 중에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 막판에 결국은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2차 전지 쪽 투심이 꽁꽁 얼어붙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3%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셀트리온 역시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93% 상승. 그 가운데 오늘 밸류업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달리는 모습 시장 안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KB금융이 0.73%대 강세, 신한지주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고요. 삼성물산도 추가적인 상승 나왔습니다. 2%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네이버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58%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는 3% 넘게 밀렸고요. 장중한 때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었던 LG화학은 0.97%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에코프로 그룹주 결국은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신저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9%대 약세, 그리고 에코프로도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젠이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도 시총 1위 자리를 지켜냈고요. 장중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클래시스도 상승 탄력이 장 막판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37%대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휴젤은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1.4%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이 제한적인 흐름 포착이 됐는데요. 리가켄바이오가 1%대 하락, 셀트리온 제약과 삼천당 제약도 1에서 2%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실리콘투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또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의 주가 1.96%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대 하락, 펄어비스 역시 3.8%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정원 PB님, 내일장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철저하게 국내에 있는 변수들, 그중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보십시오. 그걸 현물이 아닌 선물 쪽으로 조금 보시길 권해드리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증시라고 하는 것의 움직임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상강계수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미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 부분 별개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가 빠졌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 당연히 밀리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했고요. 네. 오늘도 한번 보시는 겁니다. 어제 미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정말 좋았는데 우리 증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미증시가 주는 영향력 자체가 지금은 거의 미미하거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를 내생 변수, 우리 시장에서 찾으면 되는데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정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이번 주 선물 오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화요일, 목요일 날 선물 오션 동시 만기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겠지라고 하겠지만 또 전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변동성을 조금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적어도 하루 정도는 변동성이 대폭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오늘은 조금 팔긴 팔았습니다만 어제까지 네. 대략 7거래일 계속해서 매수하는 게 약간은 걸립니다. 혹시나 수요일 또 목요일 날 시장이 밀리면 한 번은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이 난 이후로는 시장은 꽤나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우선은 경계를 하긴 하되 지나치게 그리고 8월에 저점 깨는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덤덤히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받아들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의 방향에 키를 쥐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도 내일 체크할 부분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양시장 모두 과열권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이제 미대선 토론 부분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일단 이제 대선 토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시장도 막판에 보면은 일단 대마 관련주들 소폭 수급이 들어가준 상황이었고 또 3부 토건이 오늘 또 강세 흐름들이 오후부터 다시금 들어와준 상황이죠. 일단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대마에 관련해서 좀 이슈가 언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내일장에서 아마 좀 테마 장세가 장 초반부터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지금 트럼프 쪽에 대한 우세한 좀 토론 결과들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일단 가상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일단 재건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강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지금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ADR 지수만 놓고 봐도 대부분 다 과열권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8월 5일 기점과 거의 수치가 비슷하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지금 아니면은 또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저는 과도하게 좀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뭐 연휴 앞두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보수적인 스탠스 부분들을 대부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매수 포지션을 좀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차진욱 본부장님께서는 지금의 시장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에 앞서서 또 이청원 PB님께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 시장의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약간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뭐를 보면 좋을까요, PB님? 네, 개인적으로 섹터를 본다면은 네. 밸류업을 어쨌거나 봐야 합니다. 지금은. 그도 그럴 것이 12월 연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7월, 8월 기업 공시를 내놓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밸류업에 대한 훈풍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역시나 가장 안정적인 금융 쪽을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삼성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지만은 네. 삼성증권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하나금융, BNK, 기업은행 모두 다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시점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가지고 가는 것 그게 결국에는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꼭 담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업은 연말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질 거다. 그중에서도 금융주, 증권주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최진욱 본부장님은
섹터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CDMO 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생물보안법의 표결 부분들만 놓고 봐도 아마 연내 통과 가능성이 지금 거의 나와져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에 따른 이제 일단 우시바이오로직스와의 위탁 생산을 맡아왔던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젠 필요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닥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필요한 대안에 있어서 국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수주 공시만 놓고 봐도 작년 수주 공시랑은 거의 캐파 규모가 다릅니다. 그만큼 지금 매출 증대라든지 범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혜 부분들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의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과열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만 놓고 본다 해도 저는 충분히 주가의 좀 우상향 흐름들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좀 ABL바이오, ST팜, 뭐 바이넥스 이런 정도의 좀 기업들은 충분히 볼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해보자라고 상당 기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분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이제 좀 희망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서는 생물보안법 통과와 관련해서 CDMO 관련 기업들 눈여겨서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또 이정은 PB님께서는 지주사 쪽들 그리고 밸류업 관련 종목들 살펴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데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